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가 이것저것 많이 다루는데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은 제 전공 분야이고,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 앱을 키셔서 코인 거래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종사했던 아마 그쪽 회사가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분산 원장이라는 거고요. 이걸 왜 쓰냐면은 금융위기 2008년 때 유럽의 많은 은행들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금자 보급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있지만 안 된 나라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서 되게 회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데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개인의 돈을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자라는 방법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굳이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은행 같은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죠. 중앙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탈중앙화 독립적인 노드들이 이제 합쳐서 해당 거래를 증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들은 이제 전 세계에 다 분포가 돼 있는 거고, 중국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구에서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비트코인 노드들은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아마 채굴 금지 때문에 2021년 5월이었나요? 붓다빔이 한번 있었죠. 지금도 채굴이 거기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국가나 어떤 단위가 블록체인 노드들을 다 꺼버려도 지구상에 한 곳만 있어도 이제 이 거래들이 다 증명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되게 좀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어떤 금융 위기에서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거래들을 다 가능하고 자기 자산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던 이런 화폐나 시스템에서 개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금융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업계에서 되게 많은 논쟁이 있고 논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발전 속도 같은 거는 이제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볼 게 아니고 그것이 지속될 때까지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는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요? 팔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 비트코인 과거 5년을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거의 테슬라? 이게 TQQQ, QQQ인데 이런 거 포함해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고요. 비트코인을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투자 가치가,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까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그냥 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금은 약 22조 정도가 되고, 저는 좀 쉽게 금보다 좀 가벼운 레버리지 골드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상장된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사실 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되게 의견이 많은데, 그냥 이거는 다 개인마다 다르고요. 이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유동성이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다른데, 과거에는 US 테더, USDT 코인의 발행량과 코인의 가격이 영향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US 테더 발행량이 증가하면은 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올랐고요. 반대로 테더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은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의 연관을 짓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 유동성을 M2라고 할게요. 중국, 유럽, 그러니까 전체 유동성인 M2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테더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미국 달러 시장이 있고 유로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미국 내 은행에 예치된 달러를 미국 달러라고 하고요. 유로 달러는 미국 이외 은행에 예치되는 걸 유로 달러라고 하고, 이 유로 달러 시장이랑 가장 이 테더랑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유로 달러 시장 유동성이, 그러니까 역외 유동성이라고 하죠.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테더 발행량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비트코인 시장이 나왔을 때 중국, 러시아, 중동 등, 그러니까 좀 많은 정치 외교, 금융 제재 같은 것들과 관련이 있는
이런 경제 주체들이 직접 미국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거래하기 되게 힘들잖아. 얘네들이 이제 자금 이동을 시킬 때, 달러 이동을 시킬 때 이 일부 자금들이 이 테더와 비트코인, 크립토를 자금이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한때 큰 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금들은 사실 밖으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규제 같은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돈을 해외로 빼서 뭘 하고 싶은데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당시에는 이 테더와 함께해서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됐던 거예요. 이 테더를 발행하는 은행 중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테더 리미티드라는 곳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테더 리미티드가 거래하는 그 은행 중에 하나가 이 바하마 은행입니다. 근데 이 바하마 은행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유로달러 시장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1996년대 바하마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면서 많은 해외 기관들이 유달러를 거래하기 위해 나소의 지점과 자회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달러 시장이라는 거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은행에 예치된 미국 달러와 자금들이 거래되는 국제 금융 시장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유로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아시아나 카리브 지역 등에 있는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은행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외 예금이라고 하죠. 유로달러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과 지급 준비율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은행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런던이랑 바하마, 뭐 이런 싱가포르도 좀 유달러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 테더가 바하마 은행이랑 거래를 되게 많이, 바하마에 있는 은행들은 유로달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힘이나 흐름들이 이제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라는 것이 이 유로달러 시장의 유동성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고, 이 바하마에 설립된 이 은행들을 통해서 유동성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테더의 발행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의 가격들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로달러 시장에서 주로 플레이어는 뭐 중국, 러시아, 중동, 아니면 좀 미국과 어떤 관계가 좀 안 좋은 기업들, 아니면 미국 은행과 거래하기 힘든 경제 주체들이 실제 이런 유로달러 시장을 많이 이용을 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의 일부가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그 푸틴한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밖에 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일부 자산을 분배한 곳이 이러한 크립토 마켓이었어요. 비트코인도 되게 많이 거래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테더를 이제 유통을 하고 코인 가격을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주체들은 이제 이 MM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켓 메이커 약자거든요. 마켓 메이커인데 이 자금들은 영국, 러시아, 싱가포르, 뭐 미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로달러 자금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이런 국가들에서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 나온 거고, 그리고 각 주요 도시 뭐 싱가포르, 서울, 홍콩 등의 오피스를 만들고 알트코인 재단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몇 번 한번 가서 처음에 미국이 크립토 산업 전체를, 그러니까 돈 세탁이랑 불법 거래에 활용되는 시장이라고 좀 못 박은 거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17년, 21년에 상당수 한국 부동산에 들어온 자금들 중에 중국 자금들도 코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움직일 때 유로달러 시장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 그 시장 자금의 일부가 이 코인 쪽에 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뒷단에 있는 주인공들이죠. DW 애플랩스라든가 이런 윈터뮤트 같은 곳들은 이런 유로달러 시장이 발달된 국가들에서, 근데 현재는 현물 ETF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달러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당분간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비트코인이 뭐 순식간에 망해서 0이 될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 당분간이란 거는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 분명 달라질 거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분산이 낮아지거든요. 이게 이제 뭐 공분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많은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일부 편입을 하면은 수익이 올라가고 분산은 좀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ETF 통해서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이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민족이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선물 거래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현물은 10%밖에 안 돼요. 10% 미만일 수. 이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거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살포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못했. 여기에다가 이제 좀 한국 특유의 유교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 욕구, 그에 따른 분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남성들의 어떤 코인 시장 진입이 굉장히 활발한. 동남아시아 같은 곳들도 코인을 활발하게 거래하긴 하는데, 근데 걔네는 진짜 이체랑 거래가 막, 물론 선물도 치긴 하는데 이 코인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손들이 한국 남성, 2030 한국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은 아니고 코인을 많이 거래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인 플러스 중국인 거기다가 싱가포르 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 부동산 가격이 높고요. 예, 그리고 유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선물 거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업비썸 등에서는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 한국에서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런 한국 남성들은 전체 투자자 중에서는 한 20% 30% 정도 수준인 거고, 다만 아직도 한국의 많은 거래들은 이제 알트코인 업비썸에서 알트코인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8대2 정도 돼요. 코인 한 거래 비중이 20% 정도 되고 알트코인 80% 정도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한국이 세계 3위입니다. 통화 거래로. 물론 US 테더 거래량이 가장 많겠죠. 근데 그거 빼고 한국의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 세 개 국가들의 어떤 미국 달러는 뭐 전 세계 기축통화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일본보다도 인구당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코인 강국은 아니고 대국이고요. 대국이 된 거는 아무래도 좀 특히 이 젊은 남성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고, 다른 연령대도 되게 많이 합니다. 4대 거래소에 있는 금액만 한 100조 정도 되고요. 해외 거래소까지 합치면 한 150조, 200조 정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 보유량이 지금 150조인데 미국 주식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전 더 많을 거라 보긴 하거든요. 코인과 미국 주식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고, 20, 30대 남성들은 주로 선물 및 단타 거래를 많이 하고요. 40, 50대는 주로 비트코인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던 일부 고액 자산가들 한 500억 이상인 분들 중에서는 개인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패밀리 오피스로 하셔가지고 코인을 굴리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건 아닌데 좀 그쪽에서도 이제 지금 젊은 어떤 매니저나 그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이제 자산 운영을 하는데 그 아들이 되게 활발하게 코인을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코인 대국, 이러한 경향은 좀 전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한국의 문화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러고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한국이 코인 대국이 될 거라고 하고, 또 주변에 코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뭐 1000만 명이 지금 코인 유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쉽게 코인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이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서부개척 시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서부개척 시대는 굉장히 좋게 끝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예 쪽박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답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고 대신에 뭐 전진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인 시장이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고 이해가 선행된 후에 이제 피 같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청산 없는 금 2~3배 레버리지고요. 일단 TQQQ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나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한 TQQQ는 계속 수요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기에 저는 뭐 소액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은 과거 굉장히 뭐 1조 정도의 자산에서 뭐 100조, 10조 정도의 자산에서 거의 지금은 2700조, 2트릴리언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과거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전통 자산 대비는 훨씬 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코인의 공부 과정은요, 일단 국내 거래소 업비썸이 있고 해외 거래소가 있어요. OKX,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게임 지갑, 디파이, 밈, NFT, 에어드랍 등의 작업 등이 있고요.
저는 지금을 공부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건 사실 저는 코인이기는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결국에는 코인 쪽에 투입을 하면 아웃풋이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투자 공부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코인 쪽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지금 코인을 한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남들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 거래소 가서 막 선물 치고 오른다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거의 다 돈을 잃을 거예요. 절대 저는 이거 비추를 하고요. 이 코인 세계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 기회와 아비트리지를 찾아 나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들은 아마 공유를 안 해드릴 거예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저도 뭐 해라라고는 잘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벌어야죠.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는 저는 그런 상황을 안 믿거든요. 대신에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들로 수행을 하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의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라는 거는 언제 내가 이걸 돈을 나한테 벌어줄지를 몰라요. 언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또 이게 올라가더라도 내 거는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건 진짜 모르거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공부를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면은 저는 아직도 기회가 되게 많은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부정적으로 너무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고 비트코인은 다 전재산 몰빵 쳐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진짜 무모한 생각. 코인의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잘 못 책 한 100페이지 한 권 정도 읽고서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좀 한국에는 많죠. 그런 인간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인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의 정도가 그 정도 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참고로.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